북한의 최측근 부국장이었던 한 남자. 그가 목숨을 걸고 탈북한 정보 하나가 세상을 충격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들으실 이야기는 단순한 탈북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한 사람의 양심이 어떻게 세계 최악의 독재 정권을 무너뜨릴 수 있는지 보여주는 실화입니다. 300억 달러. 이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북한 연간 GDP의 10분의 1입니다. 북한 주민이 10년간 먹고 살 수 있는 돈입니다. 그런데 이 천문학적 돈이 모두 김정은 개인의 해외 계좌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핵무기를 만들고 불법 무기를 세계에 팔아서 모은 피의 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비밀을 알고 있던 단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지금 그날의 비밀을 모두 폭로합니다. 북한 제정국 부국장 한도윤. 48세의 가장이었지만 그가 가진 정보는 세계를 뒤흔들 폭탄이었습니다. 2024년 12월 23일 새벽 2시 평양 궁전에서 김정은의 분노에 찬 고함이 울려 퍼졌습니다. 반드시 잡아와라. 산채로. 북한 건국 이래 최대 규모의 수색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중국, 러시아, 베트남까지 동원된 전례 없는 국제 추격전. 현상금 500만 달러. 왜 김정은은 이토록 분노했을까요? 한 가족을 잡기 위해 왜 이 모든 자원을 동원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한도윤이 가진 USB 하나 때문입니다. 그 작은 USB 안에는 북한 정권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는 정보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돈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권력의 이야기도 아닙니다. 이것은 가족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건 한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양심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버린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철조망, 지뢰밭, 군견, 추격선, 정글. 온갖 죽음의 함정을 뚫고 자유에 도달한 가족의 대서사시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여러분은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양심의 힘이 얼마나 큰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누리고 있는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기적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등장인물의 실명과 일부 장소는 안전상 각색되었습니다. 한도윤 48세. 북한 제정국 부국장. 평양 중심가 고급 아파트 15층에 거주하는 특권층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7시 30분 전용 리무진이 그를 데리러 왔습니다. 검은색 벤츠 S클래스. 일반 주민들은 평생 타볼 수 없는 차였습니다. 운전사는 국가보위부 소속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운전사지만 실제로는 한도윤을 감시하는 역할도 맡고 있었습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평양 시민들의 모습은 처참했습니다. 배급이 끊어진 지 오래된 사람들은 거리에서 옥수수 수프를 팔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맨발로 뛰어다녔습니다. 한도윤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관리하는 돈이면 저 모든 사람들을 먹여 살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정국 청사 14층. 한도윤의 사무실은 평양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특별한 자리였습니다. 책상 위에는 2대의 컴퓨터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일반 업무용, 다른 하나는 절대 극비 전용이었습니다. 극비 전용 컴퓨터에는 전 세계 120개 은행의 계좌 정보가 들어 있었습니다. 스위스 UBS, 싱가포르 DBS, 케이맨 제도 오프쇼어 은행, 리텐슈타인 프라이빗 뱅크. 매주 금요일 오후 2시 한도윤은 정확히 같은 시간에 이 계좌들을 관리했습니다. 핵무기 개발에 들어간 비용을 정산하고 불법 무기 밀매 수익을 세탁하고 마약 밀매 대금을 분산 예치했습니다. 어떤 계좌에는 이란에서 받은 미사일 기술 대금 15억 달러가 들어 있었습니다. 다른 계좌에는 아프리카 독재 국가에 판매한 화학무기 대금 8억 달러가 있었습니다. 또 다른 계좌에는 중동 테러 조직에 제공한 무기 대금 12억 달러가 예치되어 있었습니다. 한도윤은 매일 밤 이 숫자들을 보며 양심의 가책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거부하면 자신과 가족이 죽을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가족들은 이런 일의 실상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아내 윤희는 매주 외화 상점에서 쇼핑을 했습니다. 프랑스 화장품, 일본 전자제품, 독일 자동차. 일반 주민들은 구경도 할 수 없는 물건들이었습니다. 아들 재민은 조선인민군 소위로 복무하면서도 특별 대우를 받았습니다.
힘든 훈련은 면제되고 고급 장교 식당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주말에는 아버지의 특권으로 평양 최고급 호텔에서 여가를 보냈습니다. 딸 수아는 평양음악무용대학에서 피아노를 전공했습니다. 개인 레슨비만 월 1,000달러였습니다. 일반 주민 연봉의 100배에 해당하는 돈이었습니다. 그녀의 꿈은 모스크바 음악원 유학이었습니다. 아버지의 권력으로 충분히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한도윤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특권이 피의 돈으로 만들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언젠가는 모든 것이 무너질 것이라는 사실을. 2024년 12월 초 김정은의 건강에 문제가 생겼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당뇨 합병증으로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권력 승계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충성도 검증이 시작되었습니다. 비밀을 아는 사람들은 위험해지기 시작했습니다. 2024년 12월 15일 오전 11시 조선노동당 중앙청사광장. 한도윤은 그날 아침 평소와 같이 업무 회의를 위해 청사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건물 입구부터 심상치 않은 분위기였습니다. 국가보위부 요원들이 평소보다 2배나 많았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동료 간부들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누구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모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14층 회의실에 도착했을 때 평소 20명이 참석하는 회의에 겨우 12명만 와 있었습니다. 나머지는 어디 갔을까요? 오늘 특별한 행사가 있습니다. 모두 광장으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한도윤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특별한 행사라는 말은 오직 하나를 의미했습니다. 공개 처형. 광장에 모인 수만 명의 인파. 강제로 동원된 시민들의 표정은 공포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아무도 보고 싶어 하지 않지만 봐야만 하는 잔혹한 구경거리였습니다. 단상 위에 2명의 남자가 끌려 나왔습니다. 박철호와 리명수. 한도윤이 너무나 잘 아는 얼굴들이었습니다. 박철호는 불과 10일 전까지 한도윤과 함께 김정은 생일 연회에 참석했습니다. 그때 그는 도윤아, 우리 같은 사람들은 끝까지 살아남아야 해라고 말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리명수는 한도윤의 직속 부하로 5년간 함께 일했습니다. 성실하고 조용한 성격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초등학생 쌍둥이 자녀가 있었습니다. 사형 선고문이 읽혔습니다. 박철호, 리명수는 국가 기밀을 누설하려 한 중대한 반역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특히 국가 재정 기밀을 적대 세력에 넘기려 했습니다. 한도윤의 혈관이 얼어붙었습니다. 국가 재정 기밀. 그것은 바로 자신이 관리하는 비자금을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박철호가 마지막으로 군중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시선이 한도윤과 마주쳤습니다. 그 눈빛에는 경고가 담겨 있었습니다. 너도 조심해라. 총성이 연달아 울렸습니다. 2 사람이 동시에 쓰러졌습니다. 한도윤은 다리에 힘이 풀려 거의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옆에 선 동료가 팔을 붙잡아줬습니다. 괜찮아요? 네. 괜찮습니다. 하지만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그는 확신했습니다. 다음은 자신의 차례라는 것을. 오후 업무 시간에 한도윤은 평상시처럼 업무를 처리했습니다. 하지만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문서에 사인을 하려고 해도 글씨가 제대로 써지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을 확인해 보니 이상한 증상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배터리가 2배 빨리 닳았습니다. 그리고 통화할 때마다 작은 잡음이 들렸습니다. 도청당하고 있었습니다. 퇴근길에 더 확실한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백미러에 검은 세단이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좌회전을 해도 우회전을 해도 신호등에서 멈춰도 계속 뒤따라왔습니다. 한도윤은 일부러 돌아가는 길로 갔습니다. 평소 15분 거리를 30분 걸려서 갔습니다. 그래도 그 차는 끈질기게 따라왔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평소 친근하게 인사하던 이웃들이 모두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파트 경비원은 인사도 받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엘리베이터에서 같이 탄 주민이 급히 내려버렸습니다. 한도윤은 깨달았습니다. 모든 이웃들이 자신을 감시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것을. 그날 밤 한도윤은 모든 것을 아내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여보, 우리가 위험해졌어요. 윤희는 남편의 창백한 얼굴을 보며 심상치 않음을 직감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박철호하고 리명수. 총살당했어요. 비자금 관련해서. 윤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럼 당신도? 네. 제가 그 모든 계좌를 관리하고 있거든요. 한도윤은 20년간 감춰왔던 비밀을 모두 말했습니다. 자신이 진짜 하는 일 관리하는 돈의 규모, 그 돈의 출처. 300억 달러요? 세상에. 그 돈으로 핵무기를 만들고 무기를 사고 팔았어요. 저는 공범이었어요. 윤희는 충격의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20년간 함께 산 남편이 이런 일을 하고 있었다니. 그럼 우리도 같이 죽는 건가요? 그럴 수도 있어요. 가족들도 연좌제로 처벌받으니까. 그날 밤 두 사람은 한잠도 자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상사인 김재혁 국장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도윤아, 잠깐 나와보자. 시급한 얘기가 있어. 평소 한 부국장하고 부르던 김 국장이 이름을 불렀습니다. 불길한 신호였습니다. 중구역 골목길의 작은 다방. 김 국장은 주위를 계속 둘러보며 불안해했습니다. 도윤아, 정말 조심해야 해. 박철호가 죽기 전에 뭔가 실토했어. 무엇을요? 비자금 계좌 담당자 명단을 댔다는 거야. 너도 거기 들어있다고. 한도윤의 목구멍이 메말랐습니다. 언제까지 시간이 있을까요? 내 생각엔 일주일도 안 될 거야. 이미 조사팀이 움직이고 있어. 김 국장님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나도 위험해. 하지만 갈 곳이 없어. 늙은 부모님을 두고 갈 수는 없고. 김 국장의 눈에 체념이 스며 있었습니다. 도윤아, 너라도 살아라. 가족이라도 구해라. 그날 밤 한도윤은 온 가족을 거실에 모았습니다. 아들 재민은 부대에서 몰래 나왔습니다. 딸 수아는 대학 기숙사에서 돌아왔습니다. 가족 회의를 하겠습니다. 한도윤의 엄숙한 목소리에 모두가 긴장했습니다. 우리 가족이 살려면 이 나라를 떠나야 합니다.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수아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빠, 무슨 소리예요? 여기가 우리 고향인데. 수아야, 여기 있으면 우리 모두 죽어요. 재민이 군복을 입은 채로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군인인데 이런 일을 하면. 내가 군인이어서 더 위험해. 연좌제로 너까지 처벌받아. 윤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디로 가요? 어떻게 가요? 아직 방법을 찾고 있어요. 하지만 반드시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날 밤부터 한도윤은 탈출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도윤이 중구역 통일거리 시장을 걷고 있을 때였습니다. 외화 상점에서 아내를 위한 화장품을 사려고 하던 중이었죠. 한 부국장님. 뒤에서 누군가 그를 불렀습니다. 돌아보니 조선족 무역상 류창호였습니다. 50대 중반의 건실해 보이는 사업가였습니다. 한도윤은 그를 2년 전부터 알고 지냈습니다. 중국에서 고급 전자제품을 들여오는 무역업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 류 사장님. 어떻게 여기서?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중요한 일이에요. 류창호는 한도윤을 시장 구석 조용한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주위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그는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지금 상황 알고 있습니다. 한도윤의 등에 찬 기운이 돌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박철호, 리명수 처형 소식, 그리고 다음 차례가 누군지도요. 한도윤은 순간 어지러웠습니다. 이 말을 듣는 것 자체가 반역죄에 해당했습니다. 류 사장님, 이런 말을. 부국장님, 저는 그냥 무역상이 아닙니다. 류창호가 작은 명함을 건넸습니다. 중국어와 한국어로 쓰여 있었습니다. 탈북민 지원 네트워크. 이미 30가족을 도와서 한국으로 보냈습니다. 모두 성공했어요. 한도윤은 명함을 주머니에 급히 넣었습니다. 어떻게 가능한가요?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두만강 루트, 압록강 루트, 동해 바다 루트. 부국장님 같은 경우는 두만강이 가장 안전할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는 온성군 국경 초소. 제가 아는 경비병이 있어요.
그 사람을 통해서 안전하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한도윤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런 조직이 실제로 존재한다니. 실패하면? 지금까지 실패한 적 없습니다. 하지만 위험은 있어요. 목숨을 거는 일이니까. 대가는? 가족 4명 기준으로 7만 달러입니다. 그리고 류창호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무엇입니까? 부국장님이 가진 정보. 그것도 함께 가져오셔야 해요. 한국 정부에서 원할 겁니다. 한도윤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 사람이 자신의 비밀을 어떻게 알고 있는 것일까요? 어떻게 그걸? 저희도 나름의 정보망이 있습니다. 부국장님이 관리하는 계좌들. 그 정보가 있으면 북한 정권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어요. 한도윤은 갈등에 빠졌습니다. 탈출하는 것도 위험한데 기밀 정보까지 가져간다면. 시간을 주세요. 3일입니다. 더 늦으면 저도 위험해져요. 그리고 류창호가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내일부터 대대적인 수사가 시작된다는 정보가 있어요. 정말 시간이 없습니다. 한도윤은 그날 밤 잠들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정말 탈출을 해야 하는가? 가족들을 이 위험에 빠뜨려도 되는가? 새벽 4시 그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조용히 침실을 나와 서재로 갔습니다. 컴퓨터를 켜고 120개 계좌의 모든 정보를 USB에 복사했습니다. 계좌번호, 비밀번호, 예금 주명, 거래 내역까지 300억 달러의 비밀이 작은 USB 하나에 담겼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류창호에게 연락했습니다. 합시다. 이제 진짜 위험한 게임이 시작되었습니다. 류창호로부터 구체적인 계획을 들었습니다. 12월 20일 밤 2시. 온성군 제3국 경초소로 가세요. 그곳 경비병 3명과는 이미 얘기가 되어 있어요. 어떻게 넘어가나요? 경비병들 교대 시간이 새벽 2시입니다. 그때 잠깐 빈틈이 생겨요. 철조망을 뚫고 두만강을 건너는 겁니다. 수영을 못하는 사람도 있는데 작은 보트를 준비해뒀어요. 하지만 완전히 안전하지는 않아요. 중국 쪽에서도 순찰을 하거든요. 한도윤은 더 자세한 계획을 들었습니다. 류창호는 정말 전문가였습니다. 먼저 경비병들과 친분을 쌓으세요. 일주일 정도 매일 선물을 주면서요. 술이나 담배 같은 걸로.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수면제를 탄수를 주세요. 제가 구해드릴게요. 수면제요? 진짜 강한 걸로요. 6시간은 깨어나지 않는. 그 주부터 한도윤은 이중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평소와 똑같이 재정국에 출근했습니다. 회의에 참석하고 보고서를 작성하고 김정은에게 올릴 자금 현황을 정리했습니다. 아무 일 없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동료들이 하나둘씩 사라지는 것을 목격해야 했습니다. 월요일 외화관리과 임철수 과장이 급병으로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하지만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영영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화요일 비자금 담당 직원 김영호와 박선미가 가족 방문을 이유로 지방에 내려갔습니다. 그들의 책상은 그날 오후 치워졌습니다. 수요일 한도윤과 같은 급의 리성철 부국장이 해외 출장을 떠났습니다. 그의 사무실 문에는 부재 중이라는 팻말이 붙었습니다. 목요일 한도윤의 바로 옆 사무실에 국가보위부 요원이 들어와 컴퓨터를 압수해 갔습니다. 그 사무실 주인은 어디론가 사라진 후였습니다. 금요일 한도윤의 직속 부하 3명이 모두 재교육을 받으러 갔습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재교육이었습니다. 한도윤은 매일 밤 온성군으로 갔습니다. 제3국 경초소의 경비병들과 친분을 쌓기 위해서였습니다. 첫날 밤 중국산 담배 2갑을 들고 갔습니다. 수고들 많으십니다. 추운데 이거라도. 경비병들은 기뻐했습니다. 이런 고급 담배를 받을 기회가 흔하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부국장님께서 이런 걸. 국경을 지키시는 분들인데 당연하죠. 둘째 날에는 중국산 양주를 가져갔습니다. 경비병 반장 오성일 상사는 특히 술을 좋아했습니다. 오 상사님 몸 건사하세요. 부국장님 덕분에 좋은 술 마시네요. 셋째 날에는 초콜릿과 과자를 가져갔습니다. 어린 경비병 김철남 병장은 단 것을 매우 좋아했습니다.
김병장 고생이 많아요. 감사합니다. 이런 걸 언제 먹어봤겠어요. 넷째 날에는 담요와 핫팩을 가져갔습니다. 12월 밤의 추위는 혹독했습니다. 몸 따뜻하게 하세요. 다섯째 날에는 라면과 즉석밥을 가져갔습니다. 일주일 동안 이런 식으로 친분을 쌓았습니다. 경비병들은 한도윤을 완전히 믿게 되었습니다. 그를 진정으로 자신들을 챙겨주는 좋은 간부로 생각했습니다. 마침내 D-데이 전날 밤이 왔습니다. 한도윤은 평소보다 훨씬 비싼 프리미엄 양주와 도수 높은 막걸리를 들고 초소를 찾았습니다. 내일이 제 마지막 방문일 것 같아서 좋은 걸로 준비했습니다. 마지막이요? 다른 부서로 발령이 날 것 같아요. 거짓말이었지만 경비병들은 아쉬워했습니다. 부국장님 같은 분이 없어지시면 그동안 정말 고마웠어요. 마지막으로 건배라도 하죠. 한도윤은 미리 가져온 술잔에 술을 따라줬습니다. 그 술에는 류창호가 구해준 강력한 수면제가 들어있었습니다. 건배. 3명의 경비병이 모두 술을 마셨습니다. 한도윤도 연기를 위해 빈잔을 마시는 척했습니다. 30분 후 경비병들이 하나둘씩 졸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졸리네. 나도. 왜 이렇게? 45분 후 3명 모두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한도윤은 조용히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2024년 12월 20일 오전 1시 30분. 한도윤 가족 4명은 어둠 속에서 집을 나섰습니다. 가장 중요한 물건들만 작은 배낭에 담았습니다. 여권, 달러, 현금 2만 달러, 금반지 5개, 그리고 가장 중요한 USB.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한마디 실수로도 모든 것이 끝날 수 있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온성군으로 향했습니다. 택시기사에게는 친척 집에 가는 것이라고 거짓말했습니다. 이 시간에 온성까지 가신다고요? 응급 환자가 있어서요. 1시간 반 후 국경에서 2km 떨어진 지점에서 내렸습니다. 여기서부터는 걸어가야 했습니다. 12월 밤의 추위는 살을 애는 듯 했습니다. 기온은 영하 15도. 입김이 하얗게 서렸습니다. 수아는 추위에 떨었지만 소리 내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국경 철조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높이 3m 끝없이 펼쳐진 가시철 조망. 그 위로는 고압 전류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류창호가 미리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전기는 이미 차단했어요. 경비병들도 잠들었고요. 하지만 다른 위험이 있었습니다. 200m마다 배치된 군견들이었습니다. 점원 셰퍼드 종의 대형견들이 철조망 안쪽을 순찰하고 있었습니다. 개들은 어떻게 하죠? 이것으로 류창호가 수면제를 탄 고기 덩어리를 꺼냈습니다. 30분 전에 던져뒀어요. 지금쯤 잠들었을 거예요. 정말로 군견들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한도윤은 준비해온 철사 절단기를 꺼냈습니다. 두만 강변의 차가운 바람이 손을 얼렸습니다. 철조망을 자르는 소리가 너무 크게 들렸습니다. 삐걱삐걱. 가족들은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다른 초소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순찰병이 언제 올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마침내 사람이 지나갈 만한 구멍이 뚫렸습니다. 아빠가 먼저 가서 안전한지 확인할게. 한도윤이 먼저 철조망을 빠져나갔습니다. 날카로운 철사가 옷을 찢고 등을 긁었습니다. 피가 흘렀지만 아픔을 느낄 여유가 없었습니다. 괜찮아. 수아 먼저 와. 수아가 2번째로 통과했습니다. 그녀는 몸집이 작아서 비교적 쉽게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무서움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엄마 빨리. 윤희가 3번째로 지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옷이 철조망에 걸렸습니다. 빼려고 하자 더 크게 찢어졌습니다. 빨리 빼고 와. 마지막으로 재민이 통과했습니다. 군인답게 민첩하게 지나왔지만 그 순간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다른 초소 개들이 깨어난 것 같아요. 빨리 강으로 가야 해요. 이제 진짜 고비였습니다. 두만강을 건너야 했습니다. 강변에 작은 고무보트 2대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류창호가 미리 숨겨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하고 재민이 먼저 가세요. 어머니하고 수아는 10분 후에 따라오세요.
한도윤과 재민이 첫 번째 보트에 올랐습니다. 12월의 두만강. 물이 얼음처럼 차갑고 유속이 거셌습니다. 강 한복판에 이르렀을 때 중국 쪽에서 서치라이트가 켜졌습니다. 누구냐? 정지해라. 중국 국경수비대의 순찰선이었습니다. 서치라이트가 물 위를 훑으며 그들을 찾고 있었습니다. 한도윤은 미친 듯이 노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거센 물살 때문에 보트가 제대로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아들아, 같이 저어. 재민도 온 힘을 다해 노를 저었습니다. 군인 훈련으로 단련된 팔이지만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 순간 뒤에서 더 큰 위기가 닥쳤습니다. 아빠, 도와줘. 두 번째 보트에 탄 윤희와 수아의 보트가 뒤집어진 것입니다. 강한 물살에 휩쓸려 두 사람이 물에 빠졌습니다. 수아는 수영을 못했습니다. 그녀가 물에서 허우적거리며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재민이 주저없이 물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수아야, 손잡아. 하지만 물이 너무 차가웠습니다. 두만강의 12월 수온은 영상 2도. 사람이 견딜 수 있는 한계를 넘었습니다. 재민이 필사적으로 수영해서 동생을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 어머니 윤희는 추위와 공포로 기절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도윤은 절망했습니다. 아내는 물에서 의식을 잃어가고 아이들은 얼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뒤집힌 보트를 뒤집어 세우고 아내를 끌어올렸습니다. 그리고 아내를 등에 업고 한 팔로만 수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재민아, 수아 데리고 따라와. 200m. 평소에는 3분이면 수영할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하지만 이날 밤에는 20분이 걸렸습니다. 20분간의 지옥이었습니다. 중국 쪽 서치라이트가 계속해서 그들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 빛에 잡히면 모든 것이 끝이었습니다. 한도윤은 숨을 참고 물속으로 들어갔다 나왔다를 반복했습니다. 아내는 완전히 의식을 잃었습니다. 재민은 동생을 붙잡은 채 필사적으로 수영했습니다. 마침내 기적적으로 중국 땅에 발을 디뎠습니다. 4명 모두 살아있었습니다. 온몸이 얼음처럼 차갑고 옷은 찢어져 누더기가 되었지만 살아있었습니다. 해냈다. 정말 해냈어. 한도윤은 중국 땅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인지 안도의 눈물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여행은 이제부터였습니다. 중국 땅에 도착했다고 해서 안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중국과 북한은 탈북자 송환 협정을 맺고 있었습니다. 발견되면 즉시 북한으로 돌려보내집니다. 브로커 장학수가 나타났습니다. 40대 후반의 조선족 남자였습니다. 키는 작았지만 눈빛이 매서웠습니다. 류창호가 연결해준 두 번째 브로커였습니다. 빨리 이동해야 합니다. 북한에서 중국 공안에 수배 요청을 했어요. 장학수는 그들을 낡은 트럭으로 데려갔습니다. 트럭 짐칸에는 사과와 배추가 가득 실려 있었습니다. 이 상자들 사이에 숨으세요. 검문소가 5곳 있어요. 좁은 공간에 4명이 웅크리고 숨는 것은 고문이었습니다. 숨도 제대로 쉴 수 없었고 몸은 상자에 눌려 아팠습니다. 게다가 사과에서 나는 달콤한 냄새가 구역질을 유발했습니다. 첫 번째 검문소. 트럭이 멈췄습니다.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공안 2명이 트럭을 둘러쌌습니다. 무엇을 실었나? 사과하고 배추입니다. 신분증 좀 보자. 한도윤 가족은 상자 사이에서 숨도 쉬지 않고 있었습니다. 심장 소리가 너무 커서 들킬 것 같았습니다. 어디서 어디로 가는 거야? 연변에서 심양으로 갑니다. 손 좀 보자. 공안이 장학수의 손을 살펴봤습니다. 농부인지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다행히 장학수의 손은 오랜 노동으로 거칠었습니다. 짐 좀 볼까? 공안이 트럭 뒤쪽으로 갔습니다. 상자를 하나 들어올리려 하는 순간 다른 공안의 무전기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3구역에서 사고 발생. 즉시 지원 바람. 야, 빨리 가자. 다행히 위기를 넘겼습니다. 두 번째 검문소는 더 까다로웠습니다. 공안 4명이 트럭을 완전히 포위했습니다. 차에서 내려. 짐 검사한다. 장학수가 내렸습니다. 공안들이 상자들을 하나씩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한도윤 가족이 숨어 있는 상자에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바로 그 순간 한도윤의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메시지가 온 것입니다. 그 작은 진동음이 정적 속에서 크게 울렸습니다. 공안이 멈췄습니다. 뭔 소리야? 글쎄요. 바람 소리 아닐까요? 다행히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다른 곳에서 사건이 벌어진 것 같았습니다. 야, 빨리 가자. 이 구역에서 화재 발생. 공안들이 급히 차에 올라타고 사라졌습니다. 세 번째 검문소에서는 진짜 위험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상하다. 북쪽에서 수상한 차량을 찾고 있다는 연락이 왔는데 특히 가족 단위 탈북자를 주의하라고 했어. 공안이 의심의 눈초리로 트럭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무전기에 뭔가를 확인했습니다. 북한 고위층 가족이라고 하던데 나이는 40대 후반 남자, 30대 후반 여자, 20대 남녀. 한도윤 가족의 특징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장학수가 기지를 발휘했습니다. 아, 그거요? 아까 고속도로에서 검은 세단 한 대가 미친 듯이 달리는 걸 봤어요. 승용차였는데 번호판이 평양 것 같더라고요. 어느 방향으로? 연길 쪽으로 가더라고요. 공안이 즉시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여기 3번 초소. 목표 차량 연길 방향으로 이동 중. 추격바람. 공안 차량들이 동쪽으로 급히 향했습니다. 하지만 안심하기엔 이르했습니다. 네 번째 검문소에서 재앙이 일어났습니다. 잠깐 이거 수상해. 트럭 뒤쪽에서 사람 냄새가 나는데 공안이 트럭 짐칸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정말로 냄새로 들킨 것이었습니다. 상자들 다 내려. 하나씩 확인한다. 이번에는 피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한도윤은 상자 안에서 USB를 꽉 쥐었습니다. 잡히면 이것만이라도 파괴해야 했습니다. 공안이 첫 번째 상자를 열었습니다. 사과가 가득이었습니다. 두 번째 상자. 배추였습니다. 세 번째 상자. 한도윤이 숨어 있는 상자 바로 옆이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하늘에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12월에 찬비가 쏟아져 내렸습니다. 아이고, 비 온다. 빨리 덮개 씌워. 공안들이 급히 짐을 덮으려고 뛰어다녔습니다. 검사는 중단되었습니다. 야, 빨리 가라. 짐 다 젖겠어. 다섯 번째이자 마지막 검문소. 여기만 지나면 선양 시내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큰 위기가 닥쳤습니다. 오후 4시경 뒤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공안 차량 3대가 빠른 속도로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발각된 것 같아요. 숲으로 가야 합니다. 장학수가 트럭을 급히 산길로 돌렸습니다. 포장되지 않은 험한 산길이었습니다. 트럭이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여기서 내리세요. 걸어가야 해요. 산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12월의 산은 눈이 쌓여 있었습니다. 발목까지 빠지는 깊은 눈을 헤치며 걸어야 했습니다. 5km. 눈 쌓인 산길을 5km나 걸어야 했습니다. 수아가 먼저 지쳤습니다. 아빠, 못 가겠어요. 너무 춥고 무거워요. 재민이 동생을 업었습니다. 조금만 참아. 거의 다 왔어. 하지만 1km를 가지 못해 재민도 지쳤습니다. 여동생이 생각보다 무거웠습니다. 한도윤이 딸을 업었습니다. 아빠가 업을게. 48세의 몸으로 19세 딸을 업고 눈 쌓인 산길을 걷는 것은 지옥이었습니다. 숨이 막히고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이 시간 후 윤희도 쓰러졌습니다. 여보, 못 가겠어요. 다리에 힘이 안 들어가요. 재민이 어머니도 업어야 했습니다. 아버지는 동생을, 아들은 어머니를. 그렇게 나머지 3km를 버텼습니다. 밤 10시 마침내 선양시 외곽에 도착했습니다. 장학수가 미리 준비해둔 은신처였습니다. 작은 농가의 헛간이었습니다. 여기서 하루 쉬었다가 내일 밤에 기차를 타세요. 한도윤 가족은 건초더미 위에서 처음으로 숙면을 잤습니다. 자유의 공기를 마시며 다음 날 저녁 장학수가 충격적인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인터넷에 났어요. 당신들에게 현상금 500만 달러가 걸렸다고. 한도윤은 휴대폰 화면을 봤습니다. 중국 웨이보에 올라온 뉴스였습니다. 자신과 가족의 사진까지 올라와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전 세계가 우리를 찾겠네요. 그래서 더 빨리 움직여야 해요. 500만 달러면 어떤 브로커라도 마음이 흔들릴 수 있어요. 장학수도 불안해했습니다. 그 역시 위험에 빠진 것이었습니다. 장학수 씨, 당신도 위험해졌어요. 우리와 헤어지세요. 아니에요. 끝까지 가겠습니다. 이미 시작한 일이니까. 장학수의 의리였습니다. 그날 밤 선양역에서 쿤밍행 기차에 올랐습니다. 36시간의 긴 여행이 시작되었습니다. 기차 안에서도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승무원들이 계속해서 신분증을 확인했습니다. 장학수가 미리 준비한 가짜 신분증이었지만 언제 들킬지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기차가 정차할 때마다 공안들이 올라와 승객들을 확인했습니다. 한도윤 가족은 그때마다 화장실에 숨거나 다른 칸으로 피해 다녔습니다. 36시간 동안 제대로 잠들지도 밥을 먹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살아있었습니다. 쿤밍에서 라오스 국경까지는 또 다른 지옥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고산 정글 지대를 4시간 동안 걸어야 했습니다. 해발 2000m의 산악지대였습니다. 뱀과 벌레가 우글거리는 아열대 밀림이었습니다. 첫 번째 시련은 길 잃기였습니다. 정글 속에는 제대로 된 길이 없었습니다. 장학수가 GPS를 보며 방향을 잡았지만 나침반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이상해요. 분명히 이쪽인데. 1시간을 헤매다가 겨우 올바른 길을 찾았습니다. 두 번째 시련은 야생동물이었습니다. 정글 속에서 호랑이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직 남중국 지역에는 야생 호랑이가 남아 있었습니다. 수아가 무서워 떨었습니다. 아빠, 호랑이 나오면 어떡해요? 괜찮아. 호랑이는 사람을 잘 안 공격해. 하지만 한도윤도 무서웠습니다. 세 번째 시련은 독사였습니다. 수아가 바위를 밟으려는 순간 그 밑에서 뱀이 튀어나왔습니다. 황갈색 독사였습니다. 아! 재민이 재빨리 막대기로 뱀을 쳐냈습니다. 조심해. 독사야. 네 번째 시련은 체력 한계였습니다. 이 시간 후 윤희가 먼저 쓰러졌습니다. 열사병이었습니다. 고산지대의 높은 습도와 더위를 견디지 못한 것입니다. 여보, 정신 차려. 윤희는 40도가 넘는 고열로 의식이 몽롱했습니다. 헛소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아야, 피아노 연습 안 했니? 엄마, 정신 차려요. 한도윤이 아내를 등에 업었습니다. 50kg이 넘는 아내를 업고 정글을 걷는 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이었습니다. 30분 후 수아도 바위에서 미끄러져 발목을 삐었습니다. 아프다. 아빠, 못 걷겠어요. 이제 재민이 동생을 업어야 했습니다. 아버지는 어머니를, 아들은 동생을. 그렇게 남은 이 시간을 버텼습니다. 정글에서 하룻밤을 보내야 했습니다. 온갖 벌레와 동물들의 소리가 밤새 들렸습니다. 누구도 잠들 수 없었습니다. 언제 맹수가 나타날지 독사가 나타날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한도윤은 밤새 가족들을 지키며 깨어 있었습니다. 손에는 날카로운 돌을 쥐고 있었습니다.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서였습니다. 새벽 6시 마침내 라오스 국경 마을이 보였습니다. 작은 시골 마을이었지만 그들에게는 천국 같았습니다. 다 왔어요. 이제 안전해요. 하지만 그때 장학수가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휴대폰으로 뭔가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큰일이에요. 무슨 일인가요? 현상금이 500만 달러에서 1000만 달러로 올랐어요. 그리고 중국뿐만 아니라 베트남, 라오스, 태국까지 수배령이 내렸다고 합니다. 한도윤은 절망했습니다. 1000만 달러면 이 지역의 모든 브로커, 모든 공무원이 자신들을 잡으려 할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하죠? 빨리 한국 대사관에 연락해야 해요. 하루라도 늦으면. 장학수가 휴대폰을 꺼내 번호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대한민국 비엔티안 대사관입니까? 긴급 상황입니다. 북한 고위층 탈북자 가족이 여기 있어요. 2024년 12월 25일 성탄절 오후. 인천공항 화물터미널 특별구역. 일반인들은 접근할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대한민국 국정원 요원 3명이 한도윤 가족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라오스에서 특별 기편으로 비밀리에 입국했습니다.
한도윤 씨죠? 대한민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제 안전합니다. 한도윤은 그 말을 듣는 순간 무릎이 꺾였습니다. 지난 일주일간의 긴장이 한순간에 풀린 것이었습니다. 정말 안전한가요? 네, 완전히 안전합니다. 북한이 아무리 현상금을 걸어도 여기서는 어쩔 수 없어요. 국정원 차량을 타고 서울로 향했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며 본 대한민국의 풍경은 충격이었습니다. 밤 10시가 넘었는데도 모든 건물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네온 사인들이 화려하게 빛났습니다. 도로에는 수많은 자동차들이 달리고 있었습니다. 저 차들이 다 개인 소유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북한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풍경이었습니다. 서울 강남구의 한 안전가옥에 도착했습니다. 30평짜리 아파트였는데 북한의 고위층 아파트보다 훨씬 현대적이었습니다. 여기서 며칠 쉬시면서 조사에 협조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국정원 조사관 김 차장이 한도윤 앞에 앉았습니다. 한도윤 씨가 가져오신 정보. 정말 중요한 것 같은데요. 한도윤이 USB를 내밀었습니다. 이 안에 모든 것이 들어 있습니다. USB를 컴퓨터에 연결하는 순간 조사관들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이게 진짜입니까? 화면에는 120개 은행의 계좌 정보가 가득했습니다. 스위스 UBS 17개 계좌, 싱가포르 DBS 23개 계좌, 케이맨 제도 오프쇼어 은행 31개 계좌. 총액이 얼마나 됩니까? 정확히 298억 7천만 달러입니다. 조사관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이었습니다. 이 돈들이 어디서 온 건가요? 한도윤은 하나하나 설명했습니다. 이 계좌는 이란의 미사일 기술을 판 대금입니다. 15억 달러예요. 이 계좌는 시리아의 화학무기를 판 돈이고요. 8억 달러. 이건 아프리카 독재 정권들에게 무기를 판 대금. 12억 달러. 이 계좌들은 중국으로 수출한 마약 대금이에요. 23억 달러. 조사관들의 얼굴이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이 정보. 즉시 청와대에 보고해야겠습니다. 30분 후 대통령 긴급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미국 CIA, UN 안보리, 국제금융정보기구에 즉시 통보하라. 그날 밤 한도윤의 정보는 전 세계로 전달되었습니다. 72시간 만에 전 세계 120개 은행의 북한 계좌가 동결되었습니다. 국제사회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CNN, BBC, NHK, 모든 세계 언론이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북한 핵개발 자금 300억 달러 동결. 북한 고위층 탈북으로 비자금 규모 최초 공개. 역사상 최대 규모의 대북 제재 성공. UN 안보리는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도 북한 제재에 동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도윤 가족에게는 더 어려운 과정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남한 사회 적응이었습니다. 하나원에서의 정착 교육은 충격의 연속이었습니다. 첫 번째 충격 민주주의. 선거로 대통령을 뽑는다고요? 네, 국민들이 직접 투표해서요. 그럼 대통령을 비판해도 되나요? 물론이죠. 언론의 자유가 있으니까요. 한도윤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북한에서는 김정은 사진을 제대로 닦지 않아도 정치범 수용소에 갔는데 여기서는 대통령을 마음대로 비판할 수 있다니. 두 번째 충격 인터넷. 이 컴퓨터로 전 세계 정보를 다 볼 수 있다고요? 네, 구글에서 뭐든지 검색해 보세요. 수아가 처음으로 유튜브를 봤습니다. K-POP 뮤직비디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런 자유로운 음악이 있다니. 그리고 이렇게 화려한 춤을. 북한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문화였습니다. 세 번째 충격 경제 시스템. ATM에서 돈이 나온다고요? 네, 카드만 넣으면 24시간 언제든지요. 신용카드로 물건을 산다고요? 현금 없이도 카드 하나면 뭐든 살 수 있어요. 재미는 한국 편의점에서 받은 또 다른 충격을 얘기했습니다. 24시간 열려 있다고요? 밤에도 라면을 살 수 있다고요? 네 번째 충격 한국 군대의 자유로운 분위기. 재미는 한국 육군에 입대했습니다. 북한군과는 완전히 다른 세계였습니다. 상관에게 의견을 말해도 되나요? 당연하죠. 건전한 의견은 오히려 환영해요.
체벌이 없다고요? 네, 인권이 보장되니까요. 재민은 적응하는 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북한에서는 절대 복종만이 살 길이었는데 여기서는 생각하고 판단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충격은 따로 있었습니다. 한도윤이 자신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기 시작했을 때였습니다. 2025년 3월 한도윤은 자신의 경험을 책으로 썼습니다. 제목은 붉은 궁전의 비밀이었습니다. 출간 첫 주에 10만 부가 팔렸습니다. 베스트셀러 1위에 올랐습니다. 사람들은 북한 권력층의 실상에 충격받았습니다. 300억 달러가 개인 계좌에 있었다니. 그 돈이면 북한 주민들이 10년은 잘 살 수 있을 텐데. 국제사회에서도 주목했습니다.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증언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한도윤 씨의 증언이 북한 인권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국제형사재판소 ICC에서도 증언을 요청했습니다. 북한의 반인도적 범죄 수사에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한도윤은 세계 곳곳을 다니며 증언했습니다. 뉴욕 유엔 본부, 헤이그 ICC, 제네바 인권이사회, 워싱턴 의회. 북한은 핵무기를 만들기 위해 국민들을 굶주리게 했습니다. 300억 달러면 모든 국민이 잘 살 수 있는 돈입니다. 한도윤의 증언은 전 세계에 생중계되었습니다. 그러자 북한의 반격이 시작되었습니다. 조선중앙TV에서 맹렬한 비난 방송이 나왔습니다. 반역자 한도윤, 민족의 배신자, 제국주의 앞잡이. 하지만 한도윤은 오히려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폭로가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는 증거였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북한은 해외 공작원을 동원해 한도윤을 제거하려 시도했습니다. 2025년 6월 서울 강남의 한 카페에서 수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도윤이 커피를 마시고 있을 때 옆 테이블의 남자가 갑자기 다가왔습니다. 한도윤 씨죠? 순간 한도윤은 긴장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한국어를 유창하게 하는 한국 사람이었습니다. 국정원입니다. 긴급히 대피하셔야 해요. 알고 보니 북한 공작원 2명이 한도윤을 납치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국정원이 미리 파악하고 저지한 것이었습니다. 앞으로는 경호원이 함께 다닐 겁니다. 한도윤의 삶은 또 다른 차원의 긴장감에 휩싸였습니다. 자유를 얻었지만 완전히 자유롭지는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2025년 8월 놀라운 재회가 있었습니다. 과거 상사였던 김재혁 국장도 북한을 탈출해 한국에 도착한 것입니다. 서울 강남의 한 한정식 집에서 두 사람은 눈물의 재회를 했습니다. 도윤아, 국장님, 어떻게 여기까지? 내 폭로 덕분이야. 너 탈출한 후에 대대적인 수사가 있었는데 나도 위험하다는 걸 직감하고 미리 도망쳤어. 김 국장은 한도윤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고맙다. 내가 먼저 길을 뚫어줘서 나도 살 수 있었어. 브로커 장학수도 결국 한국에 정착했습니다. 한도윤이 직접 초청한 것이었습니다. 은인이잖아요. 우리 가족의 생명을 구해준. 세 사람은 소주잔을 기울이며 그날의 기억을 나눴습니다. 그때 정말 죽는 줄 알았지. 강물이 그렇게 차가울 줄 몰랐어요. 500만 달러 현상금 걸렸을 때는 진짜 절망했는데 이제 모두 웃으며 얘기할 수 있는 추억이 되었습니다. 한도윤은 새로 들어오는 탈북민들을 돕는 멘토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하나원에서 강의도 하고 개인 상담도 해줬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게 어색합니다. 하지만 금방 적응해요.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되거든요. 어려운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하세요. 제가 겪어본 길이니까 도와드릴 수 있어요. 한도윤의 조언은 많은 탈북민들에게 희망이 되었습니다. 2025년 11월 수아가 결혼했습니다. 한국에서 만난 좋은 사람과 피아니스트가 되겠다는 꿈을 포기하지 않은 그녀는 서울예술대학에서 공부를 계속했습니다. 결혼식에서 한도윤은 축사를 했습니다. 내 딸이 자유롭게 사랑하고 자유롭게 꿈을 키우고 자유롭게 미래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목숨을 걸고 찾아온 진짜 이유였습니다. 2026년 5월 손자가 태어났습니다. 한도윤은 손자를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자유인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인권을 보장받는 첫 세대.
2025년 12월 한도윤의 자서전이 영어로 번역되어 전 세계에 출간되었습니다. 제목은 From Red Palace to Freedom Inside North Korea's Secret Financial Empire였습니다. 아마존에서 논픽션 베스트셀러 1위에 올랐습니다.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목록에도 올랐습니다. 전 세계 독자들의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이런 일이 21세기에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니. 북한 주민들이 얼마나 고통받고 있는지 알게 됐어요. 한 사람의 용기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걸 보여줬네요. 2026년 3월 대한민국 대통령으로부터 국민포장을 받았습니다. 한도윤 씨의 용기 있는 증언으로 북한의 불법 자금줄이 차단되었고 국제평화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시상식에서 한도윤은 짧은 소감을 발표했습니다. 저는 특별한 일을 한 게 아닙니다. 그냥 양심을 따랐을 뿐이에요. 잘못된 것을 보고 침묵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유엔에서도 인권상을 수여했습니다. 북한 인권 개선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은 것입니다. 하지만 한도윤의 마음 한쪽에는 여전히 아픔이 있었습니다. 내가 폭로한 300억 달러. 그 돈이면 북한 주민들 모두가 몇 년은 잘 살 수 있었을 텐데. 그런데 그 돈은 핵무기 만드는 데 쓰였어요. 매일 밤 북한 소식을 확인하는 것이 그의 일과가 되었습니다. 탈북민 소식, 인권 상황, 식량 문제. 언젠가 그곳 사람들도 자유를 누릴 수 있기를 바라면서 2026년 8월 현재 한도윤은 서울 송파구에서 작은 무역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동남아 무역 업무입니다. 과거의 경험을 살린 정당한 사업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지하철을 타고 출근합니다. 특권층의 리무진은 없지만 훨씬 마음이 편합니다. 양심에 거리끼는 일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말에는 손자와 함께 한강공원을 산책합니다. 평범한 할아버지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의 양심적 고발은 역사를 바꿨습니다. 북한의 핵개발 속도가 현저히 늦어졌습니다. 자금줄이 차단되었기 때문입니다. 국제사회의 제재도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전 세계 사람들이 북한의 실상을 알게 되었습니다. 독재 정권의 민낯이 드러난 것입니다. 한도윤은 지금도 매주 토요일마다 하나원을 방문합니다. 자유는 거저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용기 있는 사람들의 희생으로 지켜지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제 자유인입니다. 그 자유를 소중히 여기고 잘 사용하세요. 2026년 12월 탈출 2주년을 맞아 한도윤은 가족들과 함께 제주도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평범한 가족 여행이었지만 그들에게는 특별한 의미였습니다. 2년 전 이맘때 우리는 죽음의 두만강을 건너고 있었지. 이제는 자유롭게 여행을 다닐 수 있어요. 수아는 결혼 후 임신 소식을 발표했습니다. 2027년 여름에 둘째 손자가 태어날 예정입니다. 이 아이들은 진짜 자유 속에서 태어나고 자랄 거예요. 독재와 감시, 공포 없이. 한도윤의 마지막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영웅이라고 부르는데 저는 영웅이 아닙니다. 그냥 아버지였을 뿐이에요. 가족을 지키고 싶었던 평범한 아버지.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신합니다. 우리는 배신자가 아닙니다. 독재 정권을 배신한 게 아니라 양심을 지킨 겁니다. 목숨을 걸고 자유를 택한 생존자입니다. 300억 달러의 비밀을 세상에 알린 것은 북한 주민들을 위해서였습니다. 언젠가 그들도 이 기적 같은 평범함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날까지 저는 계속 말할 것입니다. 진실을, 자유의 소중함을, 300억 달러의 비밀을 품고 탈출한 한 가족의 이야기. 이것은 용기 있는 한 사람의 선택이 세상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보여주는 실화입니다. 독재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진실은 언젠가 드러납니다. 그리고 자유는 용기 있는 사람들의 선택으로 지켜집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세요. 지금 이 순간 누리고 있는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그리고 그 자유를 지키기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했는지를. 한도윤과 같은 사람들의 용기 있는 선택이 있었기에 우리는 오늘도 자유롭게 꿈꿀 수 있습니다. 끝. 이 이야기는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하되 일부 인물과 상황은 안전을 위해 각색되었습니다. 한도윤의 이야기는 여전히 진행형입니다. 2026년 현재도 그는 탈북민 지원 활동을 계속하고 있으며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의 증언으로 동결된 300억 달러는 여전히 묶여 있습니다. 이 돈은 언젠가 통일된 한반도의 재건을 위해 사용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도윤의 가족들도 각자의 자리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재민은 한국 육군 중위로 진급했고 수아는 피아니스트의 꿈을 이뤄가고 있습니다. 윤희는 탈북 여성들을 위한 상담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들의 이야기가 아직도 북한에 남아있는 2,400만 명의 주민들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유는 선택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에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한도윤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이라면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